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이 상당히 복잡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아침 회의 때 여러 이슈에 대해 만기칠람하듯 강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고 여당은 호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갈팡질팡, 갈 길을 찾지 못하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전국에 상당한 분수령이 날 결정이 나죠. 바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입니다. 팽팽한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는데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청구한 영장을 지금 법원이 심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전국이 요동칠 텐데 실질 심사 끝났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오후 3시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6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추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추 의원의 통화 기록과 자료 920여 장을 준비한 특검팀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520장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서 맞섰습니다. 네, 양측이 상당히 여러 가지 걸 강조하면서 공방을 벌였을 텐데 그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법정에서 계엄 당일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3번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 의원이 주요 참고인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추 의원 측은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에서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이 계엄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의 통상적 활동을 내란 가담으로 억지로 꿰맞췄다는 입장입니다. 추 의원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데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 앞에 모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의원 전원 명의로 기각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일부 의원들은 내일 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 1시간 반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 앞에서 표결 방해는 없었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야당 말살 하청업자 불법 특검 해체하라! 장도혁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다음 목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규탄 대회를 마친 의원들은 법원 입구 양쪽으로 도열해 심사에 출석하는 추 의원을 격려했습니다. 왜 제대로 안 해주셨습니까? 실제로 표결. 구속된 상태인 권성동 의원과 추 전 원내대표 본인을 제외한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의원의 무죄와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밤 본회의 일정이 끝나면 구치소 앞에서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선 의원들은 계엄 1년인 내일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담은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계엄 해제를 위해 들어간 국회 쪽문 앞에서 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 메시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1년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발언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국가 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상속인의 책임까지 언급했습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성도 말했는데요. 통일교가 광범위하게 특정 정당에 입당한 의혹에 대해 수사받고 있는 점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은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데타 등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인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내란 사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라며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공직자들이 비상계엄 관여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엔 책임을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건 위헌이라며 해상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해산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대통령 발언에 대해 헌정 수호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여전히 통합보다는 내란 청산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는데요. 대상으로 여겨지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 정치인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후원금 부분은 혐의에서 쏙 뺀 걸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 측에 준 건 범죄가 안 된다고 특검이 판단한 건지 궁금합니다.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0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했다고 봤습니다. 5가지 혐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하셨나요? 그런데 특검은 통일교 측이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은 정치인에게 연간 최대 500만 원을 후원할 수 있지만 조직 차원의 지원은 불법입니다. 특검은 진보와 보수 모두 기반을 닦았다는 당시 통일교 관계자들의 메시지도 확보했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자체 판단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민주당에 보낸 후원금은 범죄 혐의에서 빼놓고 기소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판단에 따른 선택적 쪼개기 기소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상만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통일교의 모든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이 내란 종식의 마침표라며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내일 발의하겠다고 예고했고 법 왜곡죄를 처리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법부가 자신들 뜻대로 움직이는 게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정답일지요? 전정원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해온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제왕적인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절반 이상이 비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행사했던 법관 인사권과 예산권을 사법행정위가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국회가 제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퇴직법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들도 내일 함께 발의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판사도 처벌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지귀현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처벌 가능합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부터 재판 소원 등 소위 사법개혁안만 10여 개에 달하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법안 처리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치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초강경 여당 더 강경한 용산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계엄 1년이 내일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윤 정부를 나치 전범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초강경 메시지를 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도 내란 정국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일각에서는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수사 처벌은 끝내고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없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겁니다. 두 번째는 내란 세력은 누구든 끝까지 발본 세건하겠다는 뜻인데요.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헌법 존중 TF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 그다음에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인 적폐몰이를 계속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치 전범이라고 하는 건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상속인 책임을 묻겠다. 이거 연좌제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때 국민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 보복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당보다 더 강경하게 편가르기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부동산에다가 또 대장동 재판, 각종 악재가 나오면서 이 지방선거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자 뭔가 이 국정의 프레임을 내란 척결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게 정치 개입 종교단체는 해산 명령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종교계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게 뭐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했다. 또 쪼개기 정치 자금을 댔다. 뭐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근데 이걸 정교 분리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통일교 측은 민주당 인사들한테도 후원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또 민주당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가 동원됐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발언이 탄핵에 반대한 우파 기독교 단체들까지 겨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뭐 물론 정통 기독교와 통일교는 다릅니다. 하지만 특검은 과거에도 김장한 목사, 이용원 목사를 압수수색해서 외교 문제도까지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갈등으로 이게 비화될 경우에 여권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용산과 이 보조를 맞췄죠? 네, 그렇습니다. 이 12.3 계엄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민주당이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한 건 아닌데 마치 민주화 세력처럼 포장한다 이런 비판이 또 야권에서 나옵니다. 거기다 지금 법원 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 설치 이런 거에다가 또 법 왜곡죄 신설, 뭐 판검사 처벌법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위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민주당이 너무 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건 모든 걸 정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기현 판사를 겨냥해서 사실 우리 뜻대로 판결이 안 나오면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사법부를 겁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대통령과 너무 보조 맞춰서 한쪽으로 끌고 간다 이런 비판을 뭐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근데 오늘 추경호 의원 영장 발부 여부가 이 전국 향방을 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장은 물론 오늘 밤 사이에 나오긴 할 텐데요. 이 만일 발부가 된다면 대통령 말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뭔가 나치 전범처럼 또 파상 공세, 그러니까 정당 해산 절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공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기각이 된다면 억지 내란물이라는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화살이 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것도 또한 사법부에 대한 겁박으로 또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러다 보면 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예. 이 개헌 2년 차에도 여야와 사법부가 얽히고 설켜서 2차 내란 전쟁으로 갈 거라는 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 알아서 하라 이런 느낌으로도 좀 들려요.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기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글쎄요, 이 정당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네.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3,370만 명의 고객정보 중에는 쿠팡을 탈퇴했거나 사용한 지 오래된 고객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선 쿠팡 창업자죠.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김 의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쿠팡 영업 정지까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가능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입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을 향한 질타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대응을 해서 그런 조치가 안 되잖아요. 영업 못해요. 쿠팡 더 이상 한국에서. 정신 차리세요. 박대준 쿠팡 대표는 한국 법인 대표가 책임질 일이라고 밝혔지만 국회는 김 의장이 나서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저희가 청문회 날짜를 잡겠습니다. 박대준 대표를 비롯하여 그 실질 소유자 김범석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정보관리 부실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내부 직원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속적으로 정보를 유출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휴먼 회원이나 탈퇴 회원 정보까지 빠져나갔습니다. 휴면 탈퇴 회원 정보 유출된 아이디 개수 얼마나 됩니까? 현재 휴면까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카운팅하기가 좀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이 이 정도인가 싶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보고 쿠팡 영업 정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쿠팡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문자를 받고 있다는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고 해외 직구 때 사용하는 통관 번호를 재발급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관세청 홈페이지에 몰려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경보도 다시 발령됐다는데 윤수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년 전 쿠팡에 가입해 새벽 배송을 애용해온 직장인 A씨.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우연찮게도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가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이 한 번 왔었고 070으로 해서 전화가 계속 자주 오더라고요. 제 정보가 나갔고 다른 데서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함이 큰 것 같아요. 온라인에는 모르는 스팸 번호로 수십에서 수백 통의 전화를 받았다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한 적도 없는데 통관 번호가 사용됐다는 피해 사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출된 통관 번호가 해외 직구나 마약 밀반입 등에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통관 번호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관세청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유출 사태 이후 이틀간 재발급된 통관 번호는 올해 10월까지 재발급된 총 건수보다 4배나 폭증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국정자원 화재 때 발령됐던 금융당국의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경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다 털렸다는 전제하에 누가 어떤 연락을 해오든지 간에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곧바로 하면 안 돼요. 그게 2차 피해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전화를 끊고 문자에 대응하는 것도 끊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가히 쿠팡 포비아라 부를 정도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쿠팡을 탈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탈퇴 과정이 너무 복잡해 고객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은데 새벽 배송이 꼭 필요한 소비자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계속해서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째 쿠팡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고 있는 이승준 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배신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사실 탈퇴도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로켓 와우 회원을 쓰고 있어요. 회원권을 해지하는 과정도 되게 좀 복잡하고. 쿠팡에 실망한 많은 소비자들이 탈퇴를 고민 중이지만 그 과정마저 어렵게 설계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쿠팡을 탈퇴하려면 PC 버전으로 이동해 본인 확인과 설문조사 등을 거쳐야 탈퇴가 완료되는데 이 과정만 6차례에 달합니다. 여기에 이 씨와 같은 유료 회원들은 복잡한 멤버십 해지까지 5번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탈퇴가 가능합니다. 쿠팡을 끊으면 당장 생활에 불편이 생기는 사람들은 고민이 더 깊습니다. 2 아이를 가진 워킹맘 이수희 씨의 새벽 배송 목록엔 생필품들이 빼곡합니다.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회사 생활하고 또 업종상 퇴근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의지를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온라인에는 쿠팡을 안 쓰면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며 불안하지만 끊지 못해 답답하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고객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쿠팡 주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 지금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정말 책임이 없는 건지 월급 사장을 방패 삼아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가 거의 우리 국민 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김 의장은 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김범석 의장은 현재 한국 쿠팡법인에서 맡은 직책이 없습니다. 김 의장은 2021년 5월에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미국 법인인 쿠팡 INC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사임한 뒤 17일 만에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가 났는데 이때 소방관 1명이 숨지고 최소 4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도 이번처럼 한국법인 대표가 사과문을 냈을 뿐 김 의장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식 위기 대응 방식은 법적인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촘촘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국민 메시지도 전문 경영인에게 지금 맡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김 의장은 지금 한국 법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 의장은 쿠팡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고 당연히 한국 법인에도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미국 법인인 쿠팡 INC의 의결권 74.3%를 가졌고 쿠팡 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합니다. 한국 법인에 대한 최고 의사 결정도 여전히 김 의장 본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이 미국 회사인 건 맞죠. 그래도 한국에서 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쿠팡이 나라별 매출 비중을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공시를 보면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돼 있습니다. 쿠팡은 2010년 김 의장이 한국에서 창업했고 2014년에 로켓 배송을 도입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김 의장 개인도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 미국 주식 일부를 팔아서 4,846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업 오너가 이런 사고가 나면 상식적으로 좀 사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올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그룹 승계 문제로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 이재용 당시 부회장도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구광모 LG 회장도 같은 해 LG화학공장 화재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과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는커녕 2015년 이후 한국 언론 앞에 선 적이 없고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총수 지정도 피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도 매번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된 매출은 한국에서 일으켰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하실 거라면 실질적인 최대 주주가 앞에 나서서 사과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돈은 한국에서 버는데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것, 우리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추가로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장 의원은 거듭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여성 비서관 2명 모두 장 의원의 신체 접촉을 봤다고 피해자에게 확인해 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경찰에서도 이런 내용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술자리엔 장경태 의원과 피해자, 남성 비서관 A씨와 여성 비서관 2명 등 총 5명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 A씨에게도 성폭행 시도를 겪은 피해자는 장 의원과 A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동석했던 여성 동료 2명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재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여성 비서관 B씨는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서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고 또 다른 동석자인 C씨도 피해자에게 손이 가 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술자리 이틀 뒤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B씨가 장 의원에게 하지 마시라 했다. C씨는 피해자가 입은 손이 내 하체 부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뭔데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장 의원과 친분이 있는 남성 비서관 A씨가 피해자를 제외하고 만든 단체 대화방 내용을 근거로 술자리 다음 날 B씨가 하체 부위를 만졌다면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며 성추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대해 자신은 등을 만지는 것만 봤다며 하체를 만졌다는 건 당시엔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피해자에게 과거 발언 취지를 설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여성 비서관 모두 이번 논란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 땐 두 사람 모두 보고 겪은 일을 사실대로 진술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예고한 대로 피해자와 당시 영상을 찍은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향해서는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장 의원에게 손 하나 댄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에 대한 협박 때문에 1년 동안 고소를 망설여왔다고 밝혔지만 장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 의원은 술자리를 찾아와 항의했던 피해자 당시 남자친구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TV조선이 보도한 영상 속에서 장 의원이 목덜미를 잡힌 걸 근거 중에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남친이라고 주장하시는 남성분이 장경태 의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자친구는 자신은 장 의원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을 술자리에 부른 남성 비서관 A씨가 장 의원을 가리려던 과정에 목덜미를 잡은 거란 겁니다. 제가 찍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잡을 수는 없죠. 저는 그날 장경태 의원의 몸에 손에 털끝 하나 안 댔어요. TV조선이 확보한 당시 영상엔 장 의원 목덜미를 잡은 사람 모습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장 의원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과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도리입니다. 사건을 비틀고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경태 의원의 과거 행동과 발언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선 때에는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으로 활동했는데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 여성을 꽃뱀 취급하는 저급한 인식에 깔려 있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때의 장경태 의원은 지금의 장 의원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약했습니다. 3년 전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장경태 의원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고죄 처벌 기준 강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더 강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폭력 무고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인식에서 비롯된 거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에 무고죄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뭐 꽃뱀론 소위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인식 아닌가요? 저급한 인식 아닙니까 이런 것? 장 의원은 여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피해자와 목격자이기도 한 당시 남자친구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 직원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무고 압박을 중단하라고 장 의원을 비판하고 용기와 결단으로 목소리를 낸 피해자에겐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5,60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이 돈을 못 쓰도록 조치해달라는 겁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과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김 씨는 자산관리 명의로 2개 시중은행 10개 계좌에만 3천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남시는 이들 계좌를 포함해 김 씨와 관련된 예금과 채권 등 자산 4,200억 원을 가압류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 820억 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 9천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 가압류를 신청한 총 금액은 5,673억 원에 이릅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 이들 자산은 사고 팔지 못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택지 분양 배당금 4,054억 원과 분양수익 3,690억 원 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에 나섰는데 판결 전에 일당이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치에 나선 겁니다. 성남시가 입은 피해를 받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범죄자들이 이걸 찾아가지 못하도록. 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도 했습니다. 환부 청구는 부패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 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 수익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소송 등을 맡아 진행할 대형 법무법인을 아직까지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50대 남성이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근처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에 타버린 이 차량의 주인은 방화범과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아래로 흰 봉투를 던집니다.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불을 붙이는 남성.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지 봉투를 엔진 및 범퍼 쪽으로 옮깁니다. 불이 붙은 걸 확인한 남성은 현장을 유유히 떠납니다. 10분도 채 안 돼 차량은 완전히 화염에 휩싸입니다. 불이 난 차는 목재 등 다연성 소재가 많은 모델하우스 바로 옆에 주차돼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다음 날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술을 마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모델하우스 직원 탓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 차량은 남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다른 직원의 소유로 신차 가격만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신차 출고한 지가 2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요. 신차 전소됐으니까 어차피 차량이 폐차해야 되잖아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겨울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하루 만에 9도 가까이 떨어졌는데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라고 합니다. 서울광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 밤이 되면서 더 추워졌을 텐데 현재 서울의 기온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8도 떨어졌습니다. 칼바람도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정도인데요. 밤 9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청 등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한파는 북쪽에서 내려온 영하 35도의 찬 공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제트 기류에서 영하 35도 공기를 품은 전리저기압이 떨어져 나오고 찬 북서풍까지 불면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새 기온은 더 떨어져 내일 아침 서울 영하 8도, 파주 영하 11도, 대관령 영하 14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들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출근길 한파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낮에도 영하권인 곳이 많겠고 서해 지역엔 눈 소식도 있습니다. 대기와 바다의 온도차가 25도 이상 벌어지고 강풍의 영향까지 더해 눈구름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과 전라 서해안에 모레 새벽까지 최대 8cm, 제주 산지엔 최대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모레 오후엔 서울도 저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첫눈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광장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액수와 줄어든 액수를 맞춰 총 지출 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했는데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유동 기자, 예산안 처리 언제쯤 됩니까? 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저녁 8시 40분부터 시작됐고 지금은 100여 개의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안 처리는 개수 조정, 이른바 시트 작업이 끝나는 자정 무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야는 정부 제출안 대비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에서 더 늘거나 줄어들지 않게 된 겁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자정 전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됩니다. 자정을 넘을 경우에도 차수 변경을 통해 새벽에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야당이 그동안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줄고 어떤 부분은 늘었습니까? 네, 아직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그대로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에 내로남불 지적을 받았던 대통령실 특활비도 82억 원 그대로 유지됐고 대신 14억 5천만 원인 운영비를 1억 원 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10조 원 넘는 AI 관련 예산도 불필요한 부분을 1조 원 넘게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2천억 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학생 국가장학금과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다행히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관세가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인하됩니다.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자 미국 상무부가 공식 확인한 건데 불확실성은 거쳤습니다만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는 다소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무역 합의에 따른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발표 자료에선 미묘한 온도차도 있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설명합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미 국무부 청사에 입장합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40여 분간 만나는데 지난달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에 따른 팩트시트를 발표한 뒤 처음입니다. 양측은 원자력과 조선, 핵잠수함 등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의 이행 관련해서 미 측과 이렇게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 이런 공감대를 확인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같은 날 미 상무부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은 한국산 차 관세 인하를 지난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기 부품 관세도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보다 3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연내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미는 이번 외교 차관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원자력 협정 속도 등을 부각한 반면 미 측은 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강조해 발표 내용을 두고 또다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치솟는 환율은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선인 고등어 가격도 껑충 뛰었고 주유소 기름값도 이제는 1,600원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 마트. 수입 고등어 2마리 가격이 10,000원을 넘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사던 노르웨이산 고등어도 2번 살 걸 1번 사거나 자주 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지난달 고등어 값은 1년 전보다 13% 넘게 올랐습니다. 고등어는 값이 싸고 영양분도 풍부해 밥상에 자주 오르는 국민 생선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소비량의 절반 정도가 수입되고 있고 환율이 오르면서 값도 껑충 뛰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도 고환율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떨어졌지만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은 2주 전부터 1,800원을 넘겼습니다. 거기 육강산 정도인데 그나마 여기가 제일 저렴해서 이동할 때마다 약간씩 돌아올 때마다 좀 내려오고 있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 석 달째 2%대지만 체감 물가는 3%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환율에 민감한 고등어와 갈치, 수입 소고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율도 5.9% 오르며 9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제조업 제품들은 만드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내년 초부터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환율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걸로 전망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유통업계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슬쩍 줄이는 꼼수가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최근에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문제가 됐죠. 앞으로는 과자 같은 가공식품에 이어서 치킨집도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치킨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순살치킨. 그런데 지난 9월 사전 고지 없이 중량을 200g 줄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감사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충분히 그 고지를 했습니까?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지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을 줄이고 알리지 않은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올리면 올렸지 그러면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알면 안 시켜 먹지.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메뉴판의 가격과 함께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이렇게 배달을 시킬 때도 배달앱 화면에 닭고기 함량이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중량은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리 전 중량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소위 용량 꼼수 행위를 상당 부분 예방할.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계도 기간이 주어지지만 이후엔 영업정지 등 강력 처분이 내려집니다. 중량 변동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는 건 업계 자율에 맡겼지만 소비자 단체가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침체됐던 한국 농구가 12년 만에 중국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파란 불을 밝힌 겁니다. 백발백중 들어가는 외곽포를 선보인 이정현과 이현중, 이 두 에이스가 큰 몫을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이승현의 절묘한 패스를 이정현이 이어받아 마무리합니다. 곧이어 터진 3점 슛은 깔끔하게 림을 가릅니다. 백발백중, 3점 슛 7개 중 6개를 성공시킨 이정현 덕에 한국은 한때 32점 차까지 달아납니다. 2쿼터 종료 직전엔 변준영의 스텝백 3점까지 버저비터로 터졌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한국, 3쿼터부턴 또 다른 에이스 이현중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는 턴어라운드 슛에 신들린 듯한 3점포까지 터집니다. 이정현과 이현중의 원투펀치로 한국은 높이의 만리장성을 안방에서 90대 76으로 제압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중국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둔 건 2013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24점을 쏟아부은 이정현이 빛났다면 적진에서 펼쳐진 1차전에선 이현중이 수훈갑이었습니다. 무려 33득점을 폭발시키며 리바운드 14개와 스틸 2개로 맹활약했습니다. 임시 사령탑 체제의 짧은 훈련 기간에 거둔 성과입니다. 팀 선수들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잘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단기간에 공격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를 많이 올릴 수는 없는데 수비적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한국보다 한 수위를 자부했던 중국으로선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这是个残酷的事实吧，输了2场比赛，对于我们来说，需要总结的地方有很多。 8년 만에 피바 월드컵 본선 진출 청신호를 켠 한국은 내년 2월과 3월 대만과 일본 원정을 떠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야 이놈! 넌 도대체 어떤 놈이냐? 죽지 않으려거든 얼른 나와 줄을 받으라! 조선시대 포졸의 육모방망이는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게 순사 허리춤의 칼로 바뀌었죠. 잡아. 시대만 달라졌을 뿐 경찰은 지배를 위한 충실한 도구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경찰은 권력의 몽둥이가 아니라 시민의 지팡이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좀 다릅니다. 민중기 특검 아래에 있던 경찰관의 조사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양평 공무원이 조사를 받은 뒤 생을 달리했는데 인권위는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다수결로 임금 침해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고인이 당시 양평 군수의 지시에 따라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증언을 받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찰의 부끄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고인이 남긴 마지막 글 좀 보시죠.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회유, 강압, 임의 작성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 수사준칙 22조는 조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고인은 15시간 동안 소환됐고 실제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버티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 메모 자체가 불법 수사, 강압 수사, 심야 수사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위헌, 불법성을 밝히겠다고 등장한 정의의 특검 아닙니까? 검찰을 못 믿어 세상 불의를 바로잡으라고 선발한 분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특검 자체 조사에서는 강압적 언행 외에는 불법이 없었답니다. 셀프 면죄부로 보입니다. 추상 같은 칼날을 내부에는 무디게 들이댄 모양입니다. 우리 경찰이 미국 래퍼의 노래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양평 공무원 사망을 보면 지팡이보다 몽둥이가 먼저 떠오르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뭔가 실적을 내보려고 경쟁적으로 덤비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휘 책임에서 특검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엉뚱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끝맺음 잘 하시길 바랍니다. 12월 2일 윤종호 앵커 칼럼, 특검이 특권인가 였습니다. 서울은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지며 내일 출근길 한파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밤사이 더 심해지면서 내일 아침부터 모레 아침까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강추위와 함께 곳곳으로 눈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3에서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추위 속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은 건조 경보로 강화됐는데요.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7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광주 3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12월 들어 시작된 겨울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고 주말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